소송 절차에 이 2007년 8월 1일 밥은 을에게 2007년 8월 31일을 변제기로 하여 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복의 이사장, 변제기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인가? 지난번에도 사정을 봐줬지 않나? 결국 갑은 을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지연 손해금 청구를 하였다. 다시 소리를 키워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소리 좀 키워보고. 2007년 8월 1일 밥은 을에게 2007년 8월 31일을 변제기로 하여 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복의 이사장, 변제기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인가? 지난번에도 사정을 봐줬지 않나? 결국 갑은 을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지연 손해금 청구를 하였다. 사안 알겠어요? 자, 지금 주어진 사안은 대여금 사건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사건인데 대여금 사건을 가지고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지금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대여금 청구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도록 해요. 오늘의 사례 잘 보셨나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을에게 갑은 어떤 절차로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연 손해 청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소송을 내야 되는데 소송 내기 전에도 또는 소송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꼭 재판 절차로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러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을 보면 채무자인 피고가 그 빌려간 사실을 안 빌려갔다라고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빌려간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 상황상 못 갖고 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실제 대여금 사건 중에도 재판으로 가서 즉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빌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또는 빌려간 건 인정하지만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또 내놓으라고 할 때 채무자인 피고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또 달라고 하니까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다투는 이런 국면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재판이 필요한 이런 국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또는 실제 사건도 그런 경우가 많으리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이 옆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이 봐요. 큰 금액의 돈은 아니지만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처음에는 금방 갚을 듯이 빌려갔다가 무슨 사건,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돼서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채권 채무 자체의 내용을 다투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요. 다만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펼치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즉 돈 빌려간 것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그런 케이스에서는 채무자가 좀 봐달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연락이 거절돼서 소송을 내려고 해도 주소가 마지막 단계에서 불분명해지면서 그 다음에 주소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소장이 피고한테 제대로 갔어도 피고가 법정에 안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쟁 자체를 확정한다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게 돼요. 다만 그래도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문을 얻어서 그 판결 내용대로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황만 가지고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인 피고 채무자한테 가서 그다음 강제 집행을 하기에는 아직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권한이 없게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그것을 종래 용어로는 채무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용어로는 집행 권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어떤 대여금 사건에서의 이 채권 채무 관계 또는 어떤 물건이라는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확정을 해서 권리를 확정하는 거고 그 권리를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아까 말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지금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못 갚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판결 절차를 거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은 강제 집행할 재산도 없으리라고 보여요. 그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판결을 통해서 채권 채무 관계로 확정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재산이 채무자가 별게 없다라면 이 판결문만을 얻어놓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 판결의 절차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공방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말한 케이스는 채무자가 순수히 빌려간 것은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이 지금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결 절차를 통해서 승소 판결을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받아내더라도 그것을 갖고 그 다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그 단계의 채무자의 재산이 별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필요하게 돼요. 다만 판결 절차는 채권자 채무자가 원고 피고가 돼서 법정에서 변론을 펼쳐서 그 서로의 주장 공방을 펼친 끝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요. 그럼 이러한 것보다 간이한 절차가 실은 마련되어 있어요. 즉 채무자가 채권 채무의 내용을 다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소제기를 통한 판결 절차를 벌리는 것보다 간이하고 쉽고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절차가 독촉 절차라고 해서 민사소법 뒤편 400어쯤 뒤에 가면 따로 하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독촉한다라는 의미의 독촉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독촉 절차를 통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신청된 대로 곧바로 채무자의 변명을 듣지 않은 채 채무자한테 즉 피신청인인 채무자한테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용어가 지급 명령인데 그때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채권 채무 관계를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만약에 채무자가 실제와 달리 그 예상과 달리 실제에 다투게 된다면 그 이의를 하게 돼서 정식의 소송 절차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채무자가 채권 채무의 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게 종결되면서 그다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거예요. 확정된 지급 명령이 확정된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니까 간이 신속 저렴하게 돼요. 왜 간이하고 신속하느냐? 판결 절차는 채권자인 원고의 말이 맞는지 여부를 결론을 내려서 판결로서 네가 말이 맞다라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를 법정에 불러서 피고의 변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안 나온다든지 피고가 나와서 다투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변론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고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그런 변론을 굳이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이 신속하게 지급 명령을 받아야 달라라는 독촉 절차의 신청을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독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간이 신속 저렴할 수가 있어요. 비용도 소송에서 수수료조로 내는 인지액이 저렴해요. 소송보다. 그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결 절차로 가야겠다. 즉 소를 제기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독촉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채무자가 다투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소로 직접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급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채권자가 신청인이 되고 피신청인으로서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괜히 지급 명령을 바라는 그 독촉 절차를 걸린 셈이 되니까 피신청인인 채무자가 다투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독촉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소제기를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소송 말고도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잠깐 그 가운데 하나인 독촉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이런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소송 절차, 즉 소를 제기하더라도 약간 간이한 절차로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금액이 2천만 원인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금전적인 청구에 관해서는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소액사건 심판법이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작다고 해서 당사자한테는 소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법원의 어떤 업무의 총량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간이한 절차를 마련해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소액사건입니다라고 밝히지 않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에 있어서의 예컨대 금전지급 청구라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절차로 나아가더라도 금액이 어느 범위에서는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정도의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보고 학습 목표를 완성해보세요. 해봤어요? 여기다 넣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대여금 반환 청구와 관련되는 소를 제기했을 때 소장에 필수적 기재에서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앞에서 제시한 사례를 기초로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중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실체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의 흐름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예상되는 항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이해.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합시다. 민사의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서 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원고, 피고 및 법원의 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지면서 진행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본래 소송에 해당하는 용어인 프로세스는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진전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소송 절차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실제 빈번한 소송 유형인가요? 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기준으로 소액 사건을 제외한 제1심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11.2%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A 학생,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되는 실체법 규정을 말해보세요. 네. 민법 제598조 이하의 소비대차입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있군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모, 불효식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으로 하며 한편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 쌍무 계약이 됩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민법에서 이미 배웠음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네요. 기억을 찬찬히 되살려 보세요. 분명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소송물은 무엇일까요? 소송물을 어떻게 포착하는가에 대한 소송물 이론은 참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상의 입장인, 즉 구소송물 이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소송물은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심판의 대상인, 즉 소송물인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공방을 펼치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대여금 원금과 함께 이자, 지연 손해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귀학생 대단하네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대여금 원금과 함께 이자, 지연 손해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금전 지급 청구라도 원금은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자는 이자 계약에 기한 이자 청구권, 지연 손해금은 이행 지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각각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일단 그래도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요. 교수님, 그런데요. 사안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안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예로 든 이유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매매대금, 손해배상, 약정금 등과 같은 금전 민사소송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세요. 2008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대여금이 11.2%를 차지하고 있고 20.0%를 차지하는 양수금 청구 사건도 실질적으로 대여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앞에서 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절차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사례에서는 이자 지급의 약정은 없으므로 대여금 원금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즉, 소송물 2개가 병합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의 개시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도가 필요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이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분권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원고는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원칙적으로 소장이라고 불리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교수님, 법원이 수수료 같은 것은 안 받나요? 봤지요?
소장에는 소송 목적의 가, 즉 소가에 따라 인지가 붙습니다. 2억 원 대여금 청구 사건은 계산하면 85만 5천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 필요한 소송 서류의 송달 비용을 미리 낼 것도 요구됩니다. 참, 피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면 원고인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게 되어 판결문은 한낱 휴지 조각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재기에 앞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해보겠습니까? 민사집행법은 실현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것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예를 들어 채권자는 장래의 집행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대답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에 앞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막 나오네요. 아까 소액사건이라는 경우를 썼는데 지금은 2억 원 원금 사건이니까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네요. 소액사건 심판법에 보면 여러분이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가가 2천만 원 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하 미만 요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2천만 원 넘지 않는 경우는 정확히 그 용어로 바꾸려면 이하의 용어를 써야 되는, 내가 미만을 썼다 이하를 썼다 그게 했는데 넘지 않는 경우에요.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액사건 심판,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2천만 원까지는 소액사건이니까 넘지 않는니까 2천만 원까지는 소액사건으로 해당하고, 용어로 쓰려면 미만이 아니라 이하라는 용어를 써야겠네요. 자,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소액사건이 되는데 모든 경우가 소액사건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금전적인 청구의 경우에만이에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 관련 사건, 이전 등기 청구 사건 같은 경우가 우연히 땅값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소가가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이전 등기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이 아니에요. 정확히 소액사건 심판법에 보면 금전, 기타, 유가증권 대체물 이런 등의 청구이지 이런 부동산 청구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모든 경우라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런 대여금 사건의 경우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액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금액 원본이 2억 원 빌려준 거고 거기다가 이자 약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자 약정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민법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칭찬을 했는데 민법에서 보면 원래는 소비대차는 무상으로 이자가 안 붙는 게 원칙이죠. 근데 실제는 이자,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니까 이자를 안 붙이지 어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오히려 있는 게 원칙이랄까 정상이죠. 그래서 이자 약정은 없는데 한편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아무리 이자가 없어도 원고가 안 받겠다라고, 채권자가 안 받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받겠다라고 한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붙게 돼요. 지연손해금. 그렇죠? 원래 이자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까지는 이자가 발생하고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럼 손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민법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의 이자 비슷한 요 약정이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변제기 다음 날부터 5%에 연 5%의 이자가 붙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소송을 통해서 질질 끌면서 소송을 끌면서 어떤 소송 지연을 통해서 그 어떤 기간의 혜택을 미루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보면 벌써 법 이름이 촉진을 한다는 의미니까 소송을 질질 끄는 걸 막기 위해서 소장 부분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이율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 연 20%예요. 연 20%. 그래서 이따 소장을 보면, 좀 이따 소장을 보면 이자 약정이 없는 지금 대여금 사건이더라도 변제기까지는 이자 약정 같은 거, 지연손해금 같은 게 없지만 언제부터 지금 이제 지연손해금이 나타나냐면
변제기 지나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나타나는데 그 어느 정도의 지연 손해금이냐면 손해를 지금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자 약정이 없지만 연 5분의 5%의 그런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을 해요. 그때 부본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 부본이란 말 쓰는 게 정확한데 없어도 돼요. 하여튼 똑같은 제출된 소장에 해당하는 그 한부가 피고한테 송달을 해서 피고가 이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송달을 하는데, 그 송달된 때로부터는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면서 이자가 확 돼요. 그 이율이 확 돼요. 그래서 연 20%의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이제 붙게 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그것을 안 받겠다라고 하고 원본만 받겠다, 원본 2억 원만 받겠다고 청구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처분권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원고가 원하는데 법원이 아니야, 더 받을 수 있어, 더 받을 수 있어 라고 법원이 더 강요하지는 못해요. 왜? 여러분이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당사자 자치, 사적 자치이듯이 그런 민법의 사적 자치를 절차법에서 풀어나가주기 위해서는 그 사적 자치가 그대로 소송법에서도 투영돼서 그게 나타나는 하나의 원칙이 처분권주의라는 원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법에서 사적 자치라든지 어떤 물건의 처분의 자유가 있다든지 하는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 나타나는 이 원리가 처분권주의인데,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다 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을 법원이 다 받으라고 직권적으로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처분권주의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2억 원만 받겠다, 원금만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의 한도에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지 더 넘어서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아요. 하여튼 원고로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본다면 지연손해금을 붙여서 받을 수 있고, 그 지연손해금이 붙는 그 계산하는 방법이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민법에서 보면 연 5분의 어떤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쳐주는 거고,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는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3조 그 조문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의 어떤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어려운 설명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 같은 거 쓸 때 뭐 그게 어려워서 나는 그냥 원금만 받겠다고 쓰면 뭐 그래도 되는데, 가급적 최대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려면 그 지연 손해금을 붙여서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것은 소재기에 앞서서 채권자인 원고가 취하해야 할 조치가 없는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뭔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입에 밴 이야기인데 가압류, 가처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가도 판결이 나서 갚아야 될 시점에 재산을 나쁜 의미로 빼돌려서 얻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만한 그 재산이 없으면 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채무자인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그 경우는 뭐 물론 더 난감한 경우이지만 있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난감하게 돼요. 마지막에 피고는 원고에게 예컨대 2억 원을 줘라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붙여서 얼마를 줘라라고 원고가 승소 판결을 들었고, 그 판결을 가지고 임의의 이행을 안 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원래 있던 재산이 그 즈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행위 취소 이런 권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런 조치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채무자가 빼돌리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서 이길 것을 대비해서 이겼을 때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피고가 재산을 어디다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두는 거예요. 가압류. 원래 의미의 압류라는 말 앞에 가짜가 붙어 있는 이유는, 원래 압류는 남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한다는 것은 확정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내 말이 맞다면 내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 내 말이 맞다면 최종 그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이제 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단계에서는 정식의 압류를 밟을 수 있는 그 집행권으로서 확정된 판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단계의 시점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대비해서 압류에 라는 용어를 쓰면서 앞에다가 가자를 붙여서 가압류를 걸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가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죠. 내가 돈 받을 거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 주장으로서 돈 받을 게 있다는 거고 최종적인 결론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래 피고가 원고한테 돈 2억 원을 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나오는 조치인데 지금 단계에서 그 조치를 임시로 해달라는 것을 가자를 붙여서 가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걸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거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는 처분을 못하게 그 대쟁물을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을 걸어야 돼요. 처분 금지 가처분.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거는데 가압류는 일반적인 금전적인 청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가압류라고 하고 어떤 특정 물건이 대쟁물일 때 그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경우를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용어가 입에 배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금전적인 청구죠. 그러니까 금전은 대체적인 거니까 그 금전 자체를 압류한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금전 받을 권리를 집행할 때 어떤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확보해 두려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압류를 걸어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럼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소장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 최저한의 정보,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여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죠. 249조 1항이 그 조문입니다. 네, 대답 고맙습니다. 앞의 사안에서 청구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적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07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두 번의 한 달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입니다. 앞서 이자 지급의 약정은 없고 대여금 원금과 지연 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원금 2억 원 이외에 지연 손해금에 있어서 변제기 다음 날인 2007년 9월 1일부터 소장 부분의 3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민사 법정 이율인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구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듯이 8월 1일 날 변제기를 8월 31일로 정하였으니까 그 변제기를 도간 9월 1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게 지연 손해금이고 그 다음에 소장 부분 송달 다음부터는 그 손해금 비율을 촉진을 위해서 인상해서 연 20%의 지연 손해금이 다 갚을 때까지 붙어서 원고 입장에서는 받겠다 이런 청구를 지금 청구 취지에 내세운 것을 청구원인에서 풀어서 쓴 거예요. 청구 취지는 아까 그것을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결론만 딱 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청구원인이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청구원인에 앞서서 청구 취지를 한번 봐볼게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에 의거 변제기가 경과하면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법정 이율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소지기의 실체법상 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2할로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소송의 진행 중에는 각각의 당사자가 지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청구의 취지란에 소송 비용의 재판을 구하는 것이 관행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집행 선고는 미확정의 종국 판결이지만 확정된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을 말합니다. 재산권을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요구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청구의 취지란 마지막에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고 적는 것이 관행적입니다. 그리고 토지 관할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각 법원의 그 직무집행의 지역적 한계로서 그 관할구역을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가 서울 송파구 오륜동이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장을 원고, 피고. 피고 주소가 송파구 오륜동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원 중에 관할법원은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인데 일단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제일 밑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다가 내는 것을 아까 설명을 해줬죠. 왜? 피고 주소지가 송파구 오륜동이고 송파구 오륜동을 관할하는 서울의 이 관할법원 가서 관할구역을 따져보니까 송파구는 동부지방법원에 관할이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주소지 법원인 송파구를 관할하는 동부지방법원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 이름을 대여금 청구해서라고 붙이고 청구 취지. 그러니까 아까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는 249조 1항을 보면 당사자, 만약에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민법에서의 행위 능력에 대응되는 소송 능력으로서 소송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민법에서처럼 법정 대리인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나중에 미루고 일단 당사자 가운데 원고 피고가 나타나고 있고 법정 대리인까지는 이 케이스에서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원고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가 간담 명령에 나오는 그 청구 취지와 그것을 플러스 청구 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구 취지는 간담 명료하게 그 돈을 빌려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쓰지 않고 핵심만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게 원금이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소장 부분 통장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요게 이제 원래 대여금과 지연소득에 관한 청구 취지이고 청구 취지 두 번째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을 관행적으로 써요. 이건 법원이 원래 판결을 하면서 소송에 든 비용을 패소자한테 부담시켜요. 패소자한테.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길 것이니까 피고에게 부담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이번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말을 청구 취지에 적은 거예요. 물론 아까 설명에서 나왔듯이 직권적으로 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 취지에 이런 말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해주긴 하는데 관행적으로 원고 입장에서는 이런 청구 취지의 두 번째 항목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도 역시 관행적으로 쓰게 돼요. 법원이 직권적으로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를 판결에 해주는데 그 직권적으로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행적으로 소장의 청구 취지 세 번째 항목에 제1항은 금전적인 보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한다라고 관행적으로 쓰는데, 일단 소송 비용은, 소송에 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 비용은 아까 인지대가 금 2억 원이면 80 몇만 원 정도의 인지와 그다음에 송달료, 실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우리는 법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본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해요. 변호사가. 한편 우리는 해소자가 부담을 하는데, 해소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자기가 변호사를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선임했을 때 이겨서 1,000만 원을 다 해소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소정의 어떤 퍼센트로 된 주치겠다는 보수만 돌려받는 거지, 전부 다 실제 지급된 금액 전부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돌려받지 않고 각자 부담하는 것, 이런 체제는 아니고, 해소자한테 변호사 보수까지도 소송 비용에 포함돼서 받는 체제이긴 하지만, 소송 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은 그 소송 비용이 변호사 보수가 산입되는 어떤 규칙에 따른 일정한 비율에 따른, 예컨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이 사건의 내용이 한 1,000만 원짜리 사건이라면 8%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돌려받는다든지, 퍼센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돌려받는, 이 규칙에 따라 돌려받는 거니까, 실제 자기가 지급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다라고 오해하지는 않는 게 지금 알아야 되고요. 실제 지급된 보수가 아니다, 일정한 비율이다라고 일단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겼을 때는 상대방 부담으로 한다 해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가 이기게 됐으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부담으로 해서 돌려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가집행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서, 아까 가압류 가치분가, 요거는 가집행이 나와서 이제 머릿속에 이게 맴돌 수도 있는데, 가집행은 뭐에다가 가짜를 붙였냐면 집행에다가 가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돼야 돼요. 판결이 확정돼야 된다는 것은 승부가 결론을 나야 돼요. 결론이 나서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결론이 됐을 때 비로소 집행을 들어가는데, 지금 가집행이란 말은 뭐냐? 1심 판결은 설사 이겼더라도, 만약에 원고가 이겼다고 칩시다. 1심 판결은. 그럼 진 피고는 항소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항소를 하게 되면, 진 측에서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1심 판결은 다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일단 1심 절차를 마무리는 했지만 항소심에 2심 돼서 다시 제2라운드의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2라운드의 싸움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승부는.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또 법률적인 것 갖고 물고 늘어서 제3라운드를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 다툼을 계속 벌리고자 한다면 1심 판결만으로 이게 완결되는 게 아니고 2심, 3심이 열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예상돼요. 그렇지만도 1심 판결에 이긴 원고로서는 설사 피고가 항소를 해서 제2라운드에 항소심이 열릴지라도 1심 판결 그 자체에 이긴 것을 갖고 강제 집행을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본격적인 집행 말고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 세 번째 청구 취지를 단행적으로 기재를 해요. 그래서 1심 판결을 이긴 사람은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 그냥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최종적인 승부가 끝났을 때 집행할 수도 있지만, 1심 판결 이긴 것 갖고도 집행을 임시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가집행이란 말을 붙이는 이런 판결을 원한다라고 단행적으로, 원래는 법원이 직권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붙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는 1심 판결만 갖고 가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승부가 뒤집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안 하고 끝끝내 참고 마지막 결론을 보고 나서 할 생각이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만, 1심 판결 이긴 것만으로 가집행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집행을 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개념은
받았던 돈에다가 이자 쳐서 돌려준다라는 개념이니까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서 가집행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만약에 승부가 뒤집혔을 때 이렇게 물러낸다, 토해낸다 이런 개념을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혼해서 딴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승부가 뒤집혀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참 상당하잖아요. 원래 지금 그런 설명까지 이상한 예를 들면서 할 계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잖아요. 지금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 한해서 이러한 가집행이 붙어서 만약에 이긴 그 자체가 승부가 더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있지만 집행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가집행 제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됐고요. 청구 원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정리해보면 대여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청구 원인으로 갑과 을 사이에서 금전의 반환에 합의를 한 것, 갑이 을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 갑과 을 사이에서 변제기에 합의를 한 것, 변제기가 도래한 것을 적게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관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문제에 답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피고의 주소가 서울 송파구 오륜동인 경우에 원고는 소장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서울 송파구 오륜동일 경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가운데 토지 관할은 소재지를 관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의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고 일단 소가 제기되면 피고로서는 응소가 강제되는데요. 원고는 자기가 원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어떤 장소로든 나갈 것이지만 피고는 할 수 없이 이에 맞닥뜨려야 되죠. 따라서 피고의 이익을 위한 원리에 따라 관할은 피고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공평에 합치한다는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2조에서도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주소에 따라 보통 재판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각 법원의 그 직무 집행의 지역적 한계로 그 관할 구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오륜동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할이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부입니다. 다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특별 재판적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는 위 법원에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반드시 이 법원에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관할법원은 특별 재판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통 재판적에 대칭되는 말이 특별 재판적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피고 주소지다 내면 되는데 그 밖에 특별히 재판적으로서 우리가 옛날 용어로 보면 호적지, 호적 이런 것처럼 재판의 적이 특별히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또 다른 법원에 낼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보통 모든 경우에는 이 피고 주소지다 내면 되는 것이다. 까지만 일단 이해해 주세요. 자, 소장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절차로 답변서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무결론 판결이라고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56조, 257조가 관련 조문이죠. 네, 미리 공부를 많이 해왔군요. 교수님, 무변론 판결이라면 원고 승소 판결인가요? 무변론 판결이 곧 원고 승소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등에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조문을 보니 256조 1항의 답변서 제출 의무에 있어서 1항 단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법에서는 다양한 송달 실시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교부 송달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 등을 송달할 수 없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은 송달 실시의 방법으로 극히 불충분하므로 피고의 보호를 위해서 위와 같이 답변서 제출 의무에서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답변서라는 이제 그 단계로 넘어왔네요. 아까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제출하느냐 관할까지 설명하고 몇 개 문제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고 또 다음에 관할 배울 때 하는데 그 다음 건너뛰면서 이제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서면으로 담은 내용을 소장으로 해서 제출을 한 것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이 돼요. 그 소장 부분이 송달이 돼요. 그래서 소장을 제출할 때는 사실은 피고 수만큼의 부분을 하나 더 붙여서 내는 거예요. 만약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피고가 2명이면 2부를 당한다든지 하는 건데 지금 피고 수의 부분이 제출된 것이 이제 상대방인 피고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본, 부본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부본이란 말은 이제 원본이 있을 때 뭐 부본 이런 용어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그냥 프린트해서 2부 뽑아서 내니까 먼저 뽑은 게 원본이고 뭐 두 번째 뽑은 게 부본이랄까 뭐 아무 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부본이란 말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종래 용어로 부본, 원본이 있는 거고 부본이니까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거고 아까 피고에게 송달됐을 때에 하나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었어요? 지원 손해금이 연 20%를 이제 띄게 되는 거죠. 하여튼 피고에게 그렇게 부본이 송달되니까 피고로서는 이제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뜬금없이 소장이 날라올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분쟁이 막 격화돼서 소가 제기될 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피고로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의 공격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억울하면 답변을 무언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구조는 상대방이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라든지 황당한 얘기라든지 뭐 가치 없는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대처법은 뭐예요? 피하거나 대꾸를 않거나 이게 대처법인데 소송에서는 그렇게 대처하면 인정하는 꼴이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하는 게 터무니없다고 여길지어정 대답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거나 응대를 안 해버리면 상대방 주장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소장 부분을 통해서 전달받은 피고로서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0일이란 기간을 주면서 256조, 257조를 보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까지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판결 절차는 다른 절차와 달리 당사자를 불러서 변론이라는 것을 열어서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공개된 법정에 불러서 서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서 법원이 판단해주는 그 변론 절차가 열려야 되는데
아까 독촉 절차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했듯이 이 소송 절차는 반대로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특이하게 그 절차를 없이 판결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변론 없이 판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변론 판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억울하면 원고가 공격해 온 바에 대해서 무언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소정의 30일이라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런 식의 이 시스템으로서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무변론 판결은 이꼴 원고 승소 판결인가요? 질문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해서 피고가 답변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원고 주장 자체에서 원고 승소를 내려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담겨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변론 판결이 꼭 원고 승소 판결이 되는가요? 라는 질문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고가 충분히 자기 청구를 뒷받침한 주장을 펼쳐서 피고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도 답변을 안 한 거나 답변을 했어도 거의 답변을 안 한 거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한 경우라면 변론 없이 변론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원고 승소라든지 하는 유예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지만 할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여기 질문은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요. 공시송달의 경우. 그래서 왜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피고로서는 소장 부분이 자기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 공시 송달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어떤 서류를 소송상 전달할 때는 직접 가서 교부에서 건네줘야 되는데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추적하다가 어디선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많죠.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를 피한다든지 어디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속된 말로 잠수 탄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거나 이런 식이 되니까 어디선가 연락이 두절이 돼요. 그럼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주소지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반격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에 마지막 막힌 데서 끊고서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신청하는 또는 법원이 직권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공시송달을 신청해요. 즉 어떻게 되냐면 그 최종적인 주소라든지 자기가 파악하던 주소까지 가봤는데 그 실제 거기서 살고 있지 않다든지 그 즈음에 주민등록 그게 직권으로 말소됐다든지 해가지고 더 이상 주소를 추적할 수가 없어서 이 서류를 전달하는 주소를 내가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 원래 파악할 수 있었던 마지막의 통반장한테 가서 이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거주, 거주하지 않는다는 불거주 사실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법원이 나름대로 이유 있다고 하면 공시송달을 하도록 해줘요. 그럼 공시송달은 한자 뉘앙스 공시송달인데 송달을 교부에서 하는 것의 원칙에 대한 공시송달은 아까 그 서류를 법원 사무관이 보낼 서류를 자기 책상 서랍에다 넣고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런 서류를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냥 게시판에 게시한 채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그 문서를 전달받을 사람은 그 이유야 자기가 뭐 잠수 타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한 원인은 자기에게 있을지언정 서류를 전달받은 것처럼 게시판에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그 내용을 자기가 전달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뭐 우연히 법원 게시판 가다가 나한테 공시송달 냈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우연인 거고 이 사람은 지금 모르는 상태로 법원 게시판에 자기한테 보내줄 서류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만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보낼 서류를 내가 법원 사무관이 서랍에 보관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게시되어 있을 뿐이니까 사실상 전달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전달받아서 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처하게 되니까 송달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본인이 송달의 기능을 충족시켜줄 그 기능으로서 그 정보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답변을 못하더라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에 예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피고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소정의 기간 내에 답변을 안 하면 억울할 거 없다고 해서 원고 승소에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피고에게 송달된 게 정식의 교부 송달 등이 아니라 공시 송달의 경우라면 송달받고 반격을 펼칠 기회를 보장한다는 송달의 기능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해해 보면 돼요. 오늘은 일단 요만 가지고 부분 나가는 거고